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월 14일 뉴스 바리케이드,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결국 교과서에 대한 국가 통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통제하려는 대상은 교과서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조간 브리핑 시간에 역사 교과서 관련 보도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1년 전 정부 출범 과정에서 잇단 인사 실패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또 인사잡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친일파 손을 들어주고 진보 인사에게는 가혹한 판결을 내린 판사 출신 인사를 법무비서관에 내정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5년이 다 돼갑니다. 5년. 몸에 난 상처라면 흉터가 희미해질 시간이지만 그때의 악몽과 상처는 5년 내내 고스란히 기억과 마음에 각인된 채 다시 1월 20일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당장 치워버리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듯 권력이 특공대를 앞세워 들이닥쳤던 남일당 자리는 아직도 임시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5년 전 용산 4구역 상가공사 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이충현 씨 만나보겠습니다. 학생과 교사 등이 반대에 이뤄진 교학사 교과서 철회를 외압이라고 몰아붙인 교육부의 발표, 방송들이 친절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학사 채택 과정에 교장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방송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뉴스의 재구성이 방송의 이중성, 노골적인 정부 편들기를 고발합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류의 신부 문정현 신부입니다. 강정 평화성당 협동조합에서 맛 좋은 감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감귤의 수익금은 강정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강정 감귤로 강정의 평화를 꼭 이루어주세요. 1월 중순부터는 한라봉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 문의는 010-6286-2131. 이메일 주소는 safejeju.daum입니다. 도와주세요.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골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에 평화가 시작되리라.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또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조간 신문들 펼쳐보겠습니다.
김영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일보부터 보나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편수 전담 조직에 모든 교과서의 검정과 관련해서 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편수, 이 교과서의 편집과 수정, 이걸 전담하는 부서에다가 교과서의 검정과 관련해서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 이런 얘기죠.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실상의 그 국정 체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이 한국일보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신설될 편수관이 할 역할은 교육 과정과 검정 기준, 그리고 지필 기준을 개발하고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업무, 지필자 자료 조사 지원, 교과서 발행 업무 지원, 검정 합격 후 상시 오류 수정 지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를 두고 결국 교육부가 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부터 검정 심의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는 기준 마련에까지 관여하겠다는 뜻인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의 국정체제라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또 하나, 여기에다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뉴라이트 출신 기관장들과 역사연구 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한국사 교육의 방향 수정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 회의가 열렸는데, 교학사 교과서의 전신인 대한교과서를 만든 이런 교과서 포럼의 고문 출신인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역시 뉴라이트 인사면서 이승만 숭배학자로 알려진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배용 원장 취임식에 1,512만 200원을 써서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죠. 남들은 한 160만 원 쓸 때 본인만 1,500만 원을 썼던 이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숭배학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분들 모아놓고 교과서의 어떤 방향과 지향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향들을 모색하기로 했다. 하여간 참 예, 이 우리나라 역사 교육에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겠습니다. 예. 네. 지금 외부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있어서 방송에 잠시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편수 조직에다가 교과서 검정 전권을 부여하겠다는 한국일보 일면 기사, 이래서 주목되고요. 경향신문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육부는 한국사 고등학교 교과서 8종에 대해서 최종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5일에 937건의 자체 수정사항에 대해서 무더기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건 8개 종류 교과서에 수정을 교육부가 승인한 내용이긴 한데, 문제는 교학사를 위한 것이다. 이게 너무나 역력합니다. 교학사뿐 아니라 다른 출판사에서도 내용 수정을 요구해 와서 수용했다, 이렇게 교육부는 밝히고 있는데, 그 수를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교학사 751건, 금성 86건, 두산 30건, 리베르 17건, 미래엔 비상 지학사가 16건, 천재는 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학사가 751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요, 네. 정부가 국정교과서 한다니까 교학사 교과서 같은 것들 손보는 것을 하는 줄 알고 예. 찬성하는 거예요. 예. 교학사 교과서화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분명히 해야 되는, 여론조사할 때 그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예. 정부는 지금까지 교학사를 편들어 왔습니다. 예. 그런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이 교학사가 751건 수정하고 이렇게 교육부에 내놓아서 승인받았다, 이런 보도를 지금 방금 전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교학사 교과서에는 오류가 없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살펴봤더니 교학사 쪽이 빼기로 한 친일 인사 김성수 관련 서술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김성수의 일본 와세다대 유학 시절부터 해방 이후까지 행적을 작은 상자글에 담았는데요. 김성수의 친일 행적을 희석시킨다는 역사학계의 비판에 이를 빼겠다는 내용의 수정보완 대조표를 교육부에 제출했는데, 이거 만들어 놓기만 하고 실제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대한 규정을 보면은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검정을 취소하거나 발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 엄격하게 원칙을 적용하면은 이거 검정 취소 사유라는 겁니다. 학교에 내놓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과연 그렇게 할지 의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51건이나 수정해서 내놓았는데 그 뒤로는 문제가 없을까? 이에 대해서 하일식 연세대 교수는 12월 10일 최종 승인 뒤 7개 학회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단순 오류들은 많이 고쳤지만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손도 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 고대사 분야만 봐도 오류가 여전하다. 예. 여전히 오류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함량 미달이었어요. 민심으로부터 외면받은 세력이 예. 힘으로 주류가 되겠다. 이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너무 지금 정석의 답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정석입니다. 정석의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봉창. 쿠데타 아닙니까? 쿠데타. 예. 네. 뭐 쿠데타나 제가 볼 땐 이건 봉창이나 역사 쿠데타가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교과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역사를 고치려 한다라는 앞서 오프닝 멘트 상당히 좀 공감합니다. 자, 교학사 교과서 이야기 계속해서 경향신문 1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변경한 경기도 내 고등학교들이 꽤 있죠. 교육부는 이거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의 외압으로 이거 철회한 거다. 외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들 학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는 압력이 없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최창의 경기도 교육의원이 살펴봤는데 말이죠. 자, 경기 지역에서 교학사를 채택한 7개 학교 가운데 6곳이요. 교장 등이 첫 선정 때 개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불공정한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거 경향신문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예. 다른 데서는 안 다뤘어요? 방송에서는 뭐 눈을 씻고 봐도 이 교장 등이 개입했다라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조선일보 웬만하면 소개를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요. 이 우황청심원과 함께 조선일보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북한 관광시설 4조 투자하면은 연 40조 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서울대가 분석한 건데요. 금강산 같은 단지 8곳을 만들면 한반도 외국인 관광객이 3배로 급증한다. 한 해 3,600만 명이 찾는 관광 메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 정부가 북한에다가 이렇게 협력 사업 벌이면서 이렇게 관광시설을 투자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기사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남북 통일 이후에. 네. 지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자, 그런 와중에 지금 계속 통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권의 나팔수나 다름없는 TV조선이나 채널A는 북한의 곧 급변 상황이 올 것이다. 김정은은 과연 누구에게 암살당할 것인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방송을 쏟아내고 있는 저급한 방송이죠. 네. 네. 자, 이 언론의 어떤 정도, 저널리즘의 기초로 본다면 이런 기사는 아무리 김정은이 이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도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이집트의 이집트가 아니죠. 리비아의 카다피. 네. 카다피는 누구한테 사살당할 것인가? 이런 기사 안 씁니다. 사살당했지만. 자, 이 한마디로 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 조선일보의 보도는. 통일이 되면 이렇다.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 통일은 대박이다. 그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이 통일은 미래다. 이 기획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 이후부터 연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이고, 참. 이런 거 돈 내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예. 뭐, 저희 집도 예전에 한 30년 동안 그렇게 돈 내고 봤었어요. 예. 자, 그러셨군요. 조선일보는 앞으로 저 자전거가 아니라 우왕청심원으로 이 고객을 호객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이게 지금 국가정보원 직원이 서울 서초구청을 통해서 차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정황, 이걸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까지의 루트는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이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을 통해서 이렇게 채모군의 정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었고, 그게 중점적으로 사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루트가 발견됐어요. 국정원 직원이 이 서초구청장실 응접실에 전화를 통해서 또 결국에는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입수했다는 그런 정황이 요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라인이 두 개 아닙니까? 청와대와 국정원이요? 예. 자, 그런데 오늘 경향신문 14면을 보면은 검찰은 이 라인이 두 개지만 동일한 윗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윗선이 청와대와 국정원 양쪽을 통해서 채모군 정보를 확인하려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오영 행정관과 조이제 국장이 국정원 개입 의혹에 대한 시선 돌리기 용으로 이용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은 몸체가 국정원 아니겠는가, 또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경향신문 기사는 이렇게 또 주목이 되고요. 자, 조선일보 기사 또 하나 제가 골랐네요. 보니까 10면에 가보면 기자수첩이 있습니다. 기자수첩. 지금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트위터 증거를 제시하면서 선거 개입했다, 이렇게 밝혔죠. 그 트위터 계정 숫자를 보니까 120만 건이 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걸 무리한 기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트위터 부분 기소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나온다. 혐의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만 기소해서 유죄를 인정받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송원형 사회부 기자가 기자수첩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리하게, 그러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거 거품 낀 기소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검찰이 왜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조선일보를 보면 안 됩니다. 한국일보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트위터 계정의 진위가 논란이 되는 것은 지금 검찰 수사의 현실적인 제약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미국 트위터 본사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계정의 실제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를 통해서 트위터 본사에 자료를 요청하긴 했는데 법무부가 이 자료 요청 과정에서 또 방해를 했었죠. 자, 트위터는 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압 그리고 학력 논란으로 윤석열 전 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이 징계를 받는 등 수사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트위터 본사에 대한 그런 수사, 법무부를 통해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법무부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지금 윤석열 수사팀장 그리고 박형철 부팀장, 또 그 위로 그 권력의 바람막이가 돼줘야 할 검찰총장 다 날렸죠. 이런 식으로 수사 방해했습니다. 이런 수사 방해를 했으니 지금 검찰이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저간의 진실은 조선일보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만 부각시킬 뿐입니다. 자, 경향신문 2면 기사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이 국민은행 일본 도쿄 지점의 부당대출 그리고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 지점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그야말로 난리가 아닙니다. 국민은행 도쿄 지점 같은 경우 5년 동안 4천억 대 불법 대출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비자금 100억 원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각 은행 도쿄 지점은 대부분 지점장의 전결 대출 가능 금액이 국내 지점의 2배 규모입니다. 지점 핵심에는 또 경영진의 측근 간부들이 포상 형태로 발령받는 경우가 많아서
은행 안에서는 그야말로 여기가 이 내부 통제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부정대출 커미션으로 조성한 일부 자금을 일본 현지에 은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점장을 경영진 측근이 간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은행, 금융지주사 그 회장이, 그 경영진이 누구 측근입니까? 대통령 측근인 경우가 많았죠. 특히 MB정부 때. MB정부 때 이 경영진들이 MB 측근인 경우가 많았고, 이 경영진의 측근이 이런 도쿄지점에서, 비리의 원상인 도쿄지점에서 활약을 했었다. 예, 뭐 이렇게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한겨레 보니까 좀 가슴이 짠합니다. 영국 철도 해운운수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 칼슨 링우드 씨가 이 런던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이 영국에서는 삭발 문화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런데 한국 노조원들이 삭발한 것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삭발을 했다는 건데, 사실 영국에서 한국의 철도 노조 지지 시위가 벌어진 의미는 남다릅니다. 영국에서는 1993년 보수당이 철도 민영화를 강행했지요. 영국 항만 운수노조의 스티브 헤들리 씨는 영국은 철도 민영화 이후 철도 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어떠한 형태의 철도 민영화도 결국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분이 지금 삭발하는 자리에 한국 글귀로 안녕하지 못합니다. 이런 팻말이 보이네요. 예. 한겨레 10년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국민을 상대로 사이버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교과서 발행 체계를 전면 개선한다며 국장 교과서 환원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사실상 지금 나온 교과서의 형태는 감수, 편수 이런 게 전혀 없이 신청한 교과서들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김 의원은 방금 편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편수는 두 단어를 합친 건데요. 뭘까요? 1번 편집과 수정, 2번 편육과 수육.
3번 편견과 꼼수, 4번 편집과 수집. 정답을 아는 분은 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두 분을 추첨해 음반을 선물로 드립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와 남북문제 전문기자인 황준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상사태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미국과 중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건강이 악화됐던 2009년에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사태를 논의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최근에 펴낸 중국과 대량 파괴무기 미사일 확산 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에 커트 캠벨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상사태를 논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모든 측면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 중국의 태도가 북한의 급변사태를 바란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보고서는 2010년 2월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 내부 붕괴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나라가 북한의 정치와 군의 통제를 장악하는 것도 수동적으로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보고서가 전했습니다. 네,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설령 미국하고 급변 사태를 중국이 논의했다고 해도 전통적인 중국의 입장에서 한치도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이번 보고서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한국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해서 한중일 3국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미국은 거기에 찬성을 했어도 중국은 거기에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을 빼고 미국하고는 협의를 했던 걸 보면은 당시 이명박 정부식의 한반도 정책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북한을 빼고 한중일 세 나라만 협의하는 것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미 두 나라가 북한 급변 사태를 협의하는 회의를 하기로 했고 또 거기에 가능한 중국도 한번 끌어들여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이 거기에 응할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네. 최근 다시 이른바 북한 붕괴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예,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주 짙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2년 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던 후에 한번 그 북한 붕괴론이 있었다가 다시 수그러들었었는데요. 작년 말에 장성택 처형 후에 북한 붕괴론이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이 쓰러진 후에 북한 붕괴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대북 정책을 폈다가 한반도 상황만 악화시키고 그냥 끝나버렸었는데요. 북한 붕괴론은 20년간 틀린 것으로 입증됐지만 북한하고 협상이나 교류를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자라는 주장에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즐겨 쓰는 이론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라는 것도 상당 부분 북한 붕괴론에 기대고 있다는 인상이 많은데요. 붕괴론을 믿었던 김영삼 정부라든지 또 이명박 정부가 북한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란과 서방 국가들이 지난해 11월이죠. 예. 핵협상을 타결지었어요. 최근에 구체적인 이행안까지 나왔다고 하더군요.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 이 6개국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하고 독일인데요. 이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 합의를 작년 11월에 타결시켰었는데 그저께 스위스 제네바에서 작년 합의를 실행시킬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하고 오는 20일부터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단계 이행 조치를 담은 공동행동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공동행동계획. 이란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핵활동을 축소하고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일일 사찰, 매일 사찰을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그 대가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은 이란에 동결된 국외 자산의 일부를 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작년 11월 합의 자체가 6개월 시간에 한시적인 거였으니까 최종 목표까지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인 협상과 합의는 앞으로 6개월 동안의 그런 약속 이행 이런 것들을 지켜본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네.
협상 반대파들을 다 설득한 건가요? 강경파를 설득했다거나 뭐 물리쳤다기보다는 일단 이란과 미국 두 나라가 좁은 틈으로 조금씩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핵협상 반대파들은 미국과 이란 양쪽에 강경파들이 있고요. 또 미국 강경파들의 배후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 정부가 일단은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란이 내전을 하고 있는 정부에다가 군 세력을 계속 지원하면서 서방 국가들하고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핵 문제에서만큼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란 정부 쪽의 의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 미국 정부도 그런 중동의 지역 갈등하고 이란 핵협상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대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에서 이란에 대한 새 제재를 추진한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이미 작년 7월에 이란에 대한 새 제재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켜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이 통과시키면 되는데 아직은 그게 통과가 안 됐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고 특히 오바마 편을 들어야 되는 오바마 측근 의원들까지 지금 현재 이란 제재안에 찬성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로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지금은 외교의 기회를 줘야 될 때다라고 설득도 하고 또 의회에서 제재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압박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집트로 가보겠습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진행된다고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집트에서 열립니다. 이집트 국민들은 2011년 초에 아랍의 봄으로 무바라크 30년 독재를 무너뜨렸는데요. 그 후에 문민정부가 수립됐지만 작년 7월에 쿠데타가 있었고 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사이에 개헌 국민투표를 이번까지 포함하면 무려 3번째 하게 되는데요. 네.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이번에도 역시 높지만 통과된다고 해서 정세가 안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긴 개헌안입니까? 예, 우선 앞서 작년에 쿠데타로 쫓겨났던 무르시 전 대통령은 본인이 헌법을 고치면서 이슬람주의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넣었다가 엄청난 국민저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작년에 쿠데타의 빌미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무르시를 쫓아냈던 군부가 주도하는 이번 개헌안은 당연히 그 이슬람주의의 색을 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신에 군부, 경찰, 사법부 같은 국가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시민사회 쪽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허용 문제라든지 노동기본권 제한 문제 또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 3년간 이집트 헌법이라는 게 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지 못하고 이슬람주의와 권위주의 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죠? 예. 네, 통과된 뒤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우선 대통령을 다시 뽑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쿠데타의 주역인 LCC 현 국방장관이 얼마 전에 국민의 요구와 군부의 위임이 있다면 자기가 직접 대선에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또 그 소리는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요구가 확인됐다고 보겠다는 거라서 LCC가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LCC는 쿠데타를 한 사람이지만 또 국민적인 인기도 좀 있는 편이어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집트는 다시 군사정부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를 요구했다. 이 발표를 보도하지 않은 방송사가 없습니다. KBS 교육부가 일부 학교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했다 번복한 것은 외부 압력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MBC 역사 교과서로 처음에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했다가 나중에 철회한 학교들. 이 변경 과정에서 외부 압력은 없었는지 교육부가 조사했는데 일부 학교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SBS 최근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번복한 일부 고등학교에 부당한 외부 압력이 있었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YTN 정부는 학교들이 부당한 외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택을 철회했다고 밝혔지만 특별조사 결과 시민단체 등의 일방적 매도로 부담감을 느꼈다는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장 등이 부당하게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뉴스는 더 큰 뉴스가 되겠지요? 보도한 언론이 있었을까요? 딱 하나 있네요. TV조선. 들어보실까요?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도 교육청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6개 고등학교에 대해 경위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20개 고교를 대상으로 외압 여부를 조사한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9월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심의를 통과한 직후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한 4개 시도 교육청은 교학사 교과서가 편향과 오류의 교과서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 학교에 대해 압박을 가했다는 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입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라는 부당한 압력은 못 본 채하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동문의 정당한 의사표시는 외압으로 몰아붙인 교육부입니다. 또 방송입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청와대에는 비서관급 이상 자리 5개가 비어 있습니다. 개각은 없다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어떻게 꾸려갈지 가늠해 볼 인사 대상들입니다. 이 5자리 가운데 한 자리인 법무비서관은 내정자가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종필 변호사입니다. 김종필 법무비서관 내정자의 이력이 화려하더군요.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친일파의 친일 행위는 근거가 없다고 하고 진보인사의 교수직 박탈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상급심에서 모두 뒤집혔습니다. 판사를 그만두자마자 바로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윤리 문제도 불거진 인사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이 문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내정 인사에 대한 평가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변호사요. 전 부장판사인데요. 네. 말 그대로 TK의 상징적인 인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대구에서 나오고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구에서 대학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어느 지역 출신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법무비서관은 법무참모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법률이 갖고 있는 법무행정이 갖고 있는 그 중요성에 비춰볼 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부장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또 과거에 그 이전에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여러 판결들 특히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를 떠나서 네.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식민을 겪었던 우리 국민 입장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친일적인 판결을 했다는 측면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친일 문제와 관련된 판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일제하 1920년에서 25년까지 판사를 했던 유영 판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네. 이 사람이 54명의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유죄 선고를 하고 물론 그 중에는 실형 선고도 있습니다. 네. 아울러 일본 제국으로부터 훈장을 탄 사람들입니다. 네. 사람입니다. 이 유영 판사가 당연히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이 났지요. 네. 여기 대해서 그 유족이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아니다라는 그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물론 상급심에서 이것은 파기가 돼서 깨졌죠. 네. 그런데 그 근거가 참으로 요상하다는 겁니다. 법령에 기초한 유무죄이기 때문에 그 유영 판사의 어떤 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본 식민지, 일본 제국주의의 법령을 인정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윤동주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다 불법 행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것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사관입니다. 네. 자, 이게 다행히 그나마 항소심에서 뒤집어져서 다행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친일 문제와 관련된 사안 말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사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사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인 황지우라는 분이 계시죠. 네. 이분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으로 계셨는데 이분에 대한 교수직 박탈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진보 인사에 대한 일종의 탄압 차원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황지우 시인이 소송을 제기했죠. 이 사건에서도 그 교수직 박탈이 정당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었기 때문에 상급심에 가서 파기가 됐습니다. 잘못된 판결을 이 김종필 판사가 한 거다 이런 결론이 났고요. 네. 또 이현세라는 아주 저희들 청소년기에 40대 50대 사람들은 누구나 기억을 하는 만화가입니다. 이현세 씨의 천국의 신화라는 만화죠. 우리 네. 아마 노정면 기자께서도 보신 만화일 겁니다. 네. 이 만화를 음란성이 짙다고 그래가지고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했는데 네. 이것도 역시 유죄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상급심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렇듯이 김종필 신임 법무비서관은 그 사관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또 이념적인 기초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무참모로서는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는 인사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걸 청와대에서 모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를 해봅니다. 저도 법무비서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사검증에도 관여를 했습니다만은 법무비서관 인사검증에 에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가 그러니까 철저한 검증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건 무슨 얘기인고 하니 국회 인사검증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최소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까지 했으니까 약 17년 정도는 아마 판사를 했을 겁니다. 네. 수많은 판결을 확인하는 작업은 쉽지 않긴 합니다만 그러한 인사검증상의 에러의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더 무게가 있게 보는 측면인데요. 어쩌면 누군가가 이 김종필 신임 법무비서관을 추천을 했고 그 추천하는 인사의 목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혹은 네. 대통령이 어떠한 연출과 어떤 신임의 강도가 컸기 때문에 이러한 하자가 무시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을 좀 지적을 좀 드립니다. 네, 그 후자의 가능성은 하자를 알고도 그 추천한 사람의 힘 때문에 관찰이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있다고 봅니다. 네. 그와 동시에 하자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를 안 하고 그 추천한 사람의 어떤 입김 때문에 내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군요. 왕왕 인사라는 게 네.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는 인사 같은 경우에는 강원의 입장들, 청와대 인사파트의 강원의 입장들이 균형적으로 그래도 얘기가 됩니다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왕왕 인사상의 균형을 잃는 경우가 많고요. 네. 어쩌면 18기거든요, 이분이. 네.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또는 법적인 의도를 갖고서 한 인사가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 사관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 감각을 우리가 비판하듯이 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의지, 특정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추정은 해봅니다. 네, 이게 두 가지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추천한 인사를 박 의원께서는 나름대로 짐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18기면요. 네. 법원에서는 이제 고등부장 승진 고 대목에 있는 지금 고등부장 승진이 됐습니다. 네. 법원의 고등부장 판사는 차관급입니다. 예. 법원의 중추죠. 그랬을 때에 기존에 있었던 이전 법무비서관은 이제 법학 교수를 했고 법원과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정원 사건과 같은 중요한 재판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석기 재판도 있고요. 예.
법무비서관은 법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예. 대통령의 법률 해석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법원과의 어떤 교감 또는 어떤 채널을 담당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네. 그랬을 때에 자기 동기들이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지금 고등부장 자리에 가 있거나 가려고 하는 그러한 대목의 어떤 그 인사를 했고 또 TK 또 대단히 보수적이고 네. 하는 분을 임명을 했다는 것은 법원에 대한 특정한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청와대 민정 라인은 검찰과의 채널이라면 이 민정비서관은 검찰 라인이고요. 네. 검찰 채널이고요. 이 법무비서관은 법원 채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전에 그 재임했던 분은 그 교수 출신이라 뭐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라인을 형성하기는 좀 어려웠을 테고. 실제로도 라인이 형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만약에 김종필 내정자가 법무비서관이 된다면 지금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그 법원 측과 일종의 교감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정 BH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네. 법원이 거기에 뭐 조응을 할런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네. 네. 이 정도로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김종필 변호사를 추천한 인물 혹시 그 비서실장을 염두에 두십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법무비서관 자리는 네. 청와대에 뭐 40 내지 50명 정도의 비서관들이 있습니다. 네. 수석비서관 그 휘하에. 근데 법무비서관 자리는 민정비서관과 함께 적어도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중요한 보직입니다. 네. 법무비서관은 당연히 비서실장이 뭐 인사위원장이니까요. 네. 비서실장의 김기춘 비서실장의 의지에 반해서는 뭐 보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죠. 네. 그리고 대단히 법조에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네. 뭐 당연히 의중이 반영됐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네. 지금 법무비서관이 뭐 하는 일이 이제 앞으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는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일상적으로 청와대의 지위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고 행정 수반의 지위고 네. 또 청와대 식구들의 대장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소위 행정행위와 고도의 정치적 행위들이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하루에도 뭐 수건에서 수십 건, 수백 건에 이르죠. 예. 그러한 건들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실질적 법치주의를 따르든 또는 저는 박근혜 정부에 와서 사실상 실질적 법치주의가 와해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네. 형식적 법치주의를 따르더라도 법령에 대한 해석, 적용, 거기에 대한 적합성은 따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그런 것을 제1의 임무로 하고 있는 자리가 법무비서관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특히 사법적인 영역에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과의 업무 연락과 교류 관계를 책임을 집니다. 네. 이것이 왕왕 업무의 연락 관계라고 표현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부에 대한 간섭, 외압의 소지로도 남기 때문에 과거의 사법파동 중에는 그것이 단초가 된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네. 신뢰가 되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박 의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정부 때 법무비서관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연락 네. 업무를 충실히 하셨는지요? 저도 늘 의심을 받았습니다. 예. 저도 우스갯소리로 힘이 있는 법무비서관 자리를 했습니다. 네. 참여정부 초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판사 출신이고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조차도 진보적 색채를 갖고 있는 법원 내 판사들조차도 저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했습니다. 의심을 상당히 받았고요. 네. 저 스스로도 상당한 정도로 그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경계를 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저는 더더군다나 청와대와 대법원이 함께하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청와대 측 간사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도 있지만 저 스스로 볼 때 오해받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법적 판단에 조언을 하고 뭐 이런 행정행위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본연의 임무를 생각한다면, 네네.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어떤 법원과의 비공식 채널을 만드는 역할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면, 그렇습니다. 현직 판사 출신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판사 출신으로서 법무부에서 한 입장에서요. 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국정을 특히 사법적인 영역에서의 국정을 어떻게 보느냐 관점의 문제인데요. 네. 아마 1기 법무비서관을 법학교수 출신으로 했고 지금 2년 차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정통 법관 출신의 법무비서관을 자리에 앉혔는데 적어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측면에서는 법관 출신 아닌 사람으로 보임하는 것이 적절한 면도 있습니다. 예. 다만 법령의 해석 부분이 적어도 판사직을 경험한 사람들이 조금 더 현실적인 법령 해석에 적합한 측면에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판사 출신들이 낫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박근혜 정부의 2기 법무비서관의 임명은 기능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시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러게요. 그런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했다고 보기에는 이 김종필 변호사의 판사 시절 그렇습니다. 주요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결정적인 하자 중 하나겠네요. 결정적인 하자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을 법무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거에 그 시비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왜 이분이었느냐? 적어도 저는 대한민국의 판사들에게 당신이 진보냐 보수냐고 물을 때 그것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고 예. 판사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수도 진보도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스스로 법관의 자리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이고요. 저는 이것을 더 넘어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판사들과 검사들은 진보냐 보수냐 이념적인 측면을 떠나서 네. 저도 민족주의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러한 경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만큼 유지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일제 법령에 의해서 그것도 더더군다나 일반 폭력사범이나 무슨 강절도 사범이 아닌 우리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일제 법령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훈장을 받은 사람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아니다라는 이 인식. 네.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무비서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 박 의원님 말씀 듣고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 다른 사안도 아니고 친일과 관련된 사건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으면 청와대가 혹시 이 카드를 접을 수도 있겠다. 네네. 그런데 뒤에 그 법원과의 민감한 사안을 현재 다루고 있는 법원과의 교감, 뭐 채널 형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웬만한 비난에는 이 인사 카드를 물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귀속 몰수법이 있습니다. 네. 이 법의 위헌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후손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적이 있죠. 예.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2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이 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적어도 우리나라가 이념적인 지형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민족적인 측면 그리고 일제에 대한 우리들의 감정 거기에 대해 반대하고 아직도 아베와 같은 신사참배하면서 망언을 일삼는 예.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의 인식들이 아직도 지금까지도 꿈틀대고 살아있는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 네. 대일 감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결단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한 정도의 파장을 일으킬 것이고 저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의 네. 문제고 앞으로 열흘간
혹은 일주일간의 여론의 향배에 달려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네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네. 지금 뭐 어느 순간인가 그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얘기가 네네. 사라져버린 형국입니다. 네. 그런데 연초 기사를 보니까요, 그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요. 네네. 이것을 법사위에서 여당 주장대로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네네. 그 2월 임시국회 중에 상시 특검을 도입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상시 특검이 도입되면 그 상시 특검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다룰 수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예. 그런데 그 합의 내용은 네. 진정성을 갖고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사관제의 통과를 위해서 노력한다. 통과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생각도 서로 완전히 동상이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여러 우리 국민들의 뭐 여러 가지 비판과 진정성에 대한 많은 의구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과연 새누리당이 지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된 특검도 걸려 있는 네. 이 마당에 상설 특검을 순수히 받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노력은 하겠다는 약속을 좀 드립니다. 네, 뭐 상설 특검이든 뭐 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별도의 특검이든 꼭 관철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의 법무비서관 내정 문제 짚어봤습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용산 남일당 2009년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간 곳입니다. 이곳에서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는 20일이면 5년이 됩니다. 용산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매년 이 시기 추모주간 행사에 참여하지만 권력은 용산 참사로 숨진 이들을 여전히 도심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로 부친과 이웃을 잃고도 4년간 옥살이까지 해야 했던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2009년 당시 용산 4구역 상가공사 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이충현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충현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리기가 참 힘든 상황이죠. 당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시다가 작년 이맘때 출소를 하셨죠? 예, 1월 말일 날 출소했습니다. 네. 자, 어떤 혐의였습니까? 예, 저희 용산 사립 진압 당시 경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에 대한 살인 치상죄, 치사죄였습니다. 네. 이명박 정권 마지막 특사를 통해서 석방이 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명박 정부는 나를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보도에서 봤습니다만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까? 사실 저희 재판은 부당하게 진행이 됐고, 네. 또 그 재판 중에 저희의 부당함들이 밝혀졌음에서도 법원에서 올바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저희를 사면할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저희 힘없는 철거민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형식은 권력이 사면을 해준 것이었지만 정작 용서를 하고 말고는 이충현 씨 등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분들의 몫이라는 그런 취지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직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 그 당시 전국 철거민 의장이었던 남경남 의장이 아직 수감돼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충현 씨는 4년 복역하시고 출소를 하신 거고요. 예, 만 4년 조금 더 살다 나왔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요. 예. 용산 참사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런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후에 관련된 움직임이 있었는지요? 그 당시에 저희 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저희 유가족들의 면담조차도 거부하시고, 네. 또 그 당시 용산의 살인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경찰청장을 오히려 공안공사 사장에 앉히는 이런 정말 참을 수 없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좀 유가족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이충현 씨께서는 당시 철거 대책위원장이셨고 막루에 계셨죠? 예. 네. 그때 숨진 분들 가운데 아버님도 포함되어 있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유족들께서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요청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부를 했다 그러셨던가요? 예, 청와대에서 거부를 했었고요. 네. 저희가 사실 저희 재판 중에서 나왔다시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의 정황들이나 경찰 수뇌부들의 인정들이 절차상의 문제들에 대한 인정들이 있었는데도 네. 그 당시 진압 경찰에 대한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셨던 후보자 시절에 가지고 계셨던 대통령이 되신 분이 그 후에는 오히려 책임을 물고 살인 진압의 책임을 물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을 네. 그냥 공기업 사장에 앉힌다는 건 이건 전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용산 참사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공감한다 이런 얘기를 어떤 자리에서 했습니까? 인수위에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고요. 네. 후보자 시절에. 네. 그래서 후보자 캠프에서 저희한테 네.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내용입니다. 네. 별도로 면담은 그때도 하지 않았군요. 예, 저희 면담을 저희가 요청은 안 했지만 네. 예, 저희 한테 만나자 이런 얘기도 없으셨어요. 네. 그때 받은 공문은 물론 보관하고 계시겠죠?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경찰의 진압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예, 그 당시 무리한 진압 여부를 놓고 검찰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족들이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요청했던 것이 검찰의 수사 기록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게 아직도 공개가 안 됐는지요? 그게 1심 판결이 나고 나서 네. 항소심 재판 중에 이제 항소심에서 수사 자료 2천 쪽을 저희한테 제출했는데요. 네. 경찰 자료들을 보면 1심 재판에서 왜 검찰이 굳이 저희한테 자료를 안 내놓으려고 했는지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거기 네. 경찰청 수뇌부들의 그 당시 그런 상황을 알았다면 네. 진압을 멈추게 했을 거다. 이런 진술들이 나옵니다. 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끝까지 수사 자료를 1심에서 나오지 않고요. 네. 또 항소심 재판은 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가지고서 잘못된 판결을 가지고서 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항소심 재판에서도 저희의 유리한 증거들이 올바로 판단되지 않았어요. 네. 그럼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상태인가요? 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상태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 수감돼 있던 상황이었고요. 네. 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수사 자료 안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헌법소원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이 저희한테 책임이 있다 해서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이 있다. 예. 네. 나중에라도 얻어낸 검찰의 수사 기록을 가지고 경찰을 추가로 고소고발하거나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아닙니다. 추가로 법적인 고소고발을 취하진 않았고요. 네. 저희가 저희 재판 중에 나왔던
경찰의 그런 잘못됨들, 그 다음에 이제 용산의 진실이라고 하는 왜 이렇게 무리한 살인이란 뭘 그렇게 극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예. 진상 규명이 설치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의 의지가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권의 의지가 없다면 이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용산의 진실을 밝히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철거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철거 현장에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은 그만큼 시급성이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남일당 건물터는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요? 지금 일부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네. 예, 대다수의 면적들은 그냥 황화한 허 벌판으로 남아서 저보다도 키가 큰 나무들이 자라난 그런 실정입니다. 네, 주차장으로 쓰려고 쫓아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참사 현장이 네. 저희 그 당시에 진압이 얼마나 무리한 진압이었고, 예, 이 개발이 얼마나 막무가내로 진행이 됐는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여전히 시공사 선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한번 됐다가 취소되고. 예, 그렇죠. 조합의 관리처분 인가가 법원에서 취소가 됐었습니다. 저희 네. 재판 중에.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법원의 판단. 네. 그런데도 그걸 옹호해서 경찰은 진압을 한 것이었고요. 네. 지금은 시공사 선정과 또 시공사에서 분담금을 조합에다가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조합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경기 침체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이견 차이 때문에 개발이 좀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09년도 1월 20일에 도대체 뭐가 급해서 그렇게 진압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진실이 저희도 꼭 그게 그 당시에 정권의 의지였는지, 네. 도대체 무슨 이유를 가지고 저희들을 그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 꼭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정권의 의지가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또 그 당시에 수많은 방송 기자들이 와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걸 또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그 당시에 제보나 자료를 가지고 계신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용산 참사 진상 규명위로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선생님께서 몇 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미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네,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있고 그 과정에서 유족들께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셨죠. 예. 예, 시위도 하셨고요. 예.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네, 연행된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던데요. 예, 유가족들하고 저도 유가족의 일원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용산 참사 진상규명 분들하고 8분이 연행됐었습니다. 네, 당시 한국공항공사 노조에서 낙하산 반대 그리고 부적절한 인사 사장 취임 반대를 하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러다가 지금은 그 싸움을 접은 모양이에요? 예, 노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지만, 네. 예, 그렇게 싸움을 접으셨고요. 네. 저희는 노조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고, 네. 또한 김석기란 자는 실질적으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부분에서도 공항공사 최선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 그 공항공사 사장이 앉아 있을 수 없는 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또 후보 선정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도 꼴찌였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석기란 자가 공항공사 사장에 발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자가 공기업 사장에 앉힌다는 건 이건 전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 대선 후보 시절에는 용산 참사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거기에 공감한다고 했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에 해당 진압의 총책임자였던 경찰 책임자를 공기업 사장에 임명하는 것, 이것이 현실 아닌가, 지금 정부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용산 참사 5지기 범국민 추모 주간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추모위원으로 참여할 분들을 모집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몇 분이나 모였습니까? 예, 지금 개인으로는 한 2,000여 분 정도 모였고요. 단체로는 한 147개 단체 정도 모여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힘을 모아서 이런 부당함들, 정권에 대한 부당함들을 알려내고 그 정권에 맞서 싸워 나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 더 많은 분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모위원으로 지금도 참여할 수 있어요? 예, 이달 17일까지 네.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저희 용산 참사 진상규명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 가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용산 참사 5주기를 앞두고 당시 용산 4구역 상가공사 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이충현 씨 만나봤습니다. 감히 제가 그런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제 기사는 괜찮은 기사고 중요한 기사인데 포털이나 다른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아요. 그 진실을 가리려고만 하는 언론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시대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나빠지고 양극화되는 거에 언론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자괴감이 들죠.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말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주진우 기자의 기사처럼 발로 뛰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뉴스를 전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참여하실 분은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진보시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조중동이 감추는 세상, 조감세상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주류 언론들이 감추고 왜곡해온 현장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잇따라 투하되고 있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 문제 짚어보죠. 전국 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 오민규 정책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민규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또 진행되고 있더군요. 예,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7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323명 조합원들이 피고로 참여하고 있는 재판입니다. 네, 70억 원. 예. 자, 지난주에 공판이 있었더군요. 예. 공판장 풍경을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피고인이 323명에 달하다 보니까요. 네. 최대한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판장에 찾아갔는데, 네. 그중에 한 171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법정이 이게 60인석 법정이어서요. 예, 앉고 그 안에 서도 100명 이상 들어가기 어려운 법정이었고, 네. 그래서 참석한 조합원들 일부는 법정 바깥에서 재판을 지켜보는 그런 진풍경이 좀 벌어졌었습니다. 네, 재판 소송 당사자도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군요. 예. 네, 323명. 이게 단일 사건 피고인 피고소인 최다다 맞습니까?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단일 사건 최다의 피고인 재판입니다. 예. 네. 지금 현대차가 이 고소한 내용이 2010년도 11월에 있었던 공장 점거
이것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건 거죠? 예. 그렇죠. 그 당시 1월 15일부터 파업이 벌어졌었는데요. 네. 예. 2010년 사건으로만 한 7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7건이요? 예. 네. 지난해 11월, 12월 줄줄이 관련 판결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현대차가 비정규직 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 17건인데요. 17건이요? 예, 그 중에 2010년 이 파업 관련한 사건만 7건이고요. 네. 그 중에 5건이 이미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예, 작년 10월 10일에 시트 사업부 파업하고 일공장 CTS 점거 파업 관련해서 두 개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하나는 2억을 청구했고 하나는 20억을 청구한 사건인데 전부 다 재판부가 22억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었고요. 네. 작년 11월 25일에도 마찬가지로 10억 청구에 10억 배상하라는 판결. 그리고 최근에 역대 최다 손해배상 판결로 알려져 있는데요. 작년 12월 19일에 90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전액 9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월 19일 판결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 소송 가액이 커서 그랬던 것 같은데. 예, 2007년 철도노조 77억 손배가 지금까지 최다액이었는데요. 예. 예, 지금 좋지 않은 기록입니다만 기록 갱신을 하는 사건입니다. 예.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11월 판결은 10억 가운데서 5억 원을 인정한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10억 전액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아, 그래요. 여하튼, 90억, 20억, 10억 하면은 이것만 해도 130억 정도고요. 그 이외에 조금 가액이 작은 것들도 있었고. 예. 또 지금. 17개 사건에서 청구한 총액이 약 한 240억 가까이 됩니다. 예. 네. 240억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100억 이상 남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중 70억,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70억짜리 소송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7건이 다 2010년도 11월 이때의 공장 점거 파업 때와 관련된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323명에 대한 소송 원래는 손배액이 30억 아니었어요? 작년에 제가 방송을 할 때 30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본래 소장에서는 10억이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매번 현대차 측에서 소장 변경을 통해서 20억, 30억, 40억 쭉 늘어났고요. 네. 그 70억이 됐는데 최근에 판결 나왔던 90억 손배소도 최초의 소장은 10억이었는데요. 네. 현대차가 소장 변경을 계속하면서 90억까지 늘어났던 겁니다. 네, 소장 변경을 장기에 걸쳐서 해왔습니까? 아니면 이런 판결들의 추이를 보고 이건 하면 되는구나 하고 늘린 겁니까? 그 두 개 다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계산이 잘못되었다 하면서 이제 소장을 변경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이제 거의 전액 인정하는 법원의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계속 소장을 변경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17건이 240억입니다만은 이게 다음 달에 방송하게 될 때는 얼마로 늘어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7건의 소송이 모두 울산지법에서 진행 중인 겁니까? 예, 전부 다 울산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과거에도 울산지법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나왔어요? 그 지방법원에서는 이런저런 반론을 펼치겠습니다만은,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판결들이 울산 지방법원에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이게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그것도 청구하는 금액 전액을 다 이렇게 인정하는 소송이 그리 많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 건이 아니고 5건에 대해서 전액 지금 다 네. 건건이 이렇게 판결이 나고 있어서요.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울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이다 보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이 작용되지 않을까 저희들 강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관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재판,
예. 이 거대 기업의 로비력을 현실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예. 제도적으로 그 관할이 기업 소재지가 아닌 곳으로 해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뭐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데요. 물론 이 이유만은 아닙니다만은 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습니다만은 현대차에서 이제 우리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런 이유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그 노조 측에서는 울산지법을 기피하시는군요. 아무래도 물론 이제 소송을 변론하시는 변호인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네. 아무래도 울산지방법원을 신뢰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뭐 기왕에 난 소송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예. 지금 남은 2건의 그 소송. 예. 울산지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 경우에 이제 뭐 법원 내부에서 좀 일종의 괘씸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것도 우려를 해야 되는군요. 예. 하여튼 그 7건 중에 남은 2건 중에 하나가 금방 말씀드린 70억 소송건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사건이 사실은 작년 11월에 현대차가 제기한 건데요. 네.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네. 2010년 11월 사건 가지고는 작년 11월 넘어서는 소송을 더 이상 제기할 수 없어서요. 현대차가 마지막까지 3년 소멸시효 꽉 채워서 소송을 새롭게 제기한 사건입니다. 11억짜리. 예. 그러니까 2010년 11월에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기 직전 현대차가 추가로 한 건의 소송을 더 낸 것이 마지막으로 남은 소송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참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 그 소송 제기를 안 하다가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6건이나 제기한 그것도 그냥 일반 기업도 아니고 현대차 그룹이면 대한민국의 굴지의 기업 아닙니까? 예. 게다가 그 마지막 소송 제기한 시점이 묘하게도 이 안 좋은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던 시점에 제기된 것이라서요. 네. 일종의 재판부에 대한 집안부원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도 작용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강한 신뢰가 바탕을 한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 네. 최근에 교섭 재개를 위한 3자 간담회가 열렸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예. 예. 어떤 걸 논의하는 자리였습니까? 예. 그러고 보니까 재판하고 같은 날이었네요. 지난주 1월 9일 날, 금속노조하고 현대차 정규직 노조, 그리고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 아산, 전주 3개 지회가, 모였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불법 파견 관련 특별교섭이 진행되어 오다가, 회사 측이, 계속해서 신규 채용을 고집하는 바람에 이제 교섭이 결렬이 되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각자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이제 새 지도부가 처음 만난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에 이제 결렬된 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고 첫 만남이라 그런지 조금, 의견이 안 맞는 지점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한두 번 정도 더 봐야, 교섭 재개나, 교섭 의제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쟁점으로 떠올랐던 게 해고자 복직 문제가 갑자기, 떠올라서요. 갑자기 떠올랐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작년 불법하게 특별교섭 과정에서도 해고자 복직 관련한 의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특별교섭의 의제는 불법 파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과거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피해, 해고자 문제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손해배상 소송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관련한 것도 의제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핵심 의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해고자 복직 문제를 좀 앞세워서 논의하자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정규직 노조 쪽에서요. 그러니까 해고자 복직 문제를 논의하자라는 점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걸 특별교섭 형식으로 담아서 해고자 복직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교섭과는 별도로 그 해고자 복직 의제를 다룬 그 회사 측과의 교섭을 할 것인지 요게 네. 쟁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앞으로 또 만나신다고 하니까 의견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군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불법 파견에는 시간을 벌어주고 그 사이에 사측이 손해배상으로 비정규직 노조를 뭐라고 할까요? 파탄을 내겠다는 형고. 예. 이런데 그 헌법재판소도 이런 시간 끌기에 동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 파견법에 대한 헌재 결정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작년 연말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검찰에서 불법 파견 기소 여부도 작년 연말에 하겠다고 해놓고 네. 지금 안 지키고 있거든요. 네. 이상한 이유에서 계속 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리고 뉴스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수라는 단어, 어떤 단어들의 합체일까요? 1번, 편집과 수정을 합한 말이 편수입니다. 자, 뉴스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바 바텐더 노종면이었습니다.